식품의 특수 성분입니다. 식품의 색깔은 출처에 따라 다양한 색소로 나뉘는데 천연색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천연색소에서는 식물성 색소, 동물성 색소가 있습니다. 식물성 색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색소의 이름을 묻고 이 색소의 특징을 보기 지문에서 찾는 문제도 있고 보기의 지문을 통해 어떤 색소인지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각 색소의 명칭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색소로 클로로필 색소가 있습니다. 이 클로로필 색소는 나뭇잎에 들어있는 녹색 색소를 이야기합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에 분포하는 색소로 광합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구조가 바로 포피린 구조인데 이 포피린 구조의 중앙에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지문에서도 고르는 것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클로로필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변화 특징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로필 변화에는 산, 금속, 효소와의 반응이 있는데요. 산과의 반응의 경우 녹색 클로로필이 유기산을 만났을 때 갈색의 페오피틴이 형성이 됩니다. 금속과의 반응에서는 마그네슘을 철과 함께 가열해서 마그네슘이 철로 치환을 해서 녹갈색인 철 클로로필이 되고요. 효소와의 반응에서는 클로로필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 짙은 청록색인 클로로필라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플라보노이드 색소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넓은 의미에서 안토크잔틴, 안토시아닌 등으로 나뉘는데요. 안토크잔틴은 과일이나 꽃에 존재하는 다망색, 황색 색소입니다. 안토시아닌에서 중요한 지문은 바로 pH에 따른 안토시아닌 색소의 변화인데요. 안토시아닌은 수소이온 농도인 pH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색소는 과일이나 꽃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pH가 산성일 경우에는 적색을 띠고 pH가 중성일 때는 보라색, pH가 염기성일 때는 청색 그리고 녹색까지도 띠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래의 지문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당근에서 발견된 색소라고 해서 카로티노이드라고 이름이 불리고요. 적색, 주황색, 노란색의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예로 카로틴 색소가 있는데요. 카로틴 색소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라이코펜의 경우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색소입니다. 참고 내용에서 프로비타민 A란 비타민이 되기 전인 전구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프로비타민 A의 효력은 베타카로틴, 크립토그잔틴, 알파카로틴 순으로 큽니다. 다음은 동물성 색소입니다. 동물성 색소 또한 색소의 명칭을 보기 지문과 함께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동물성 색소에도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있는데요.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동물성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도 다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근, 토마토, 새우 등에 들어있는 천연색소를 카로티노이드 색소라고 하는데요. 구조에 따라 카로틴, 크산토필 등이 있습니다. 동물성 색소의 카로티노이드에서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새우를 불에 구우면은 암록색인 새우가 붉은색으로 변한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대게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껍질이 단단한 해산물인 이제 게나 가재 등의 껍질에 있는 성분이 바로 아스타잔틴인데요. 이 아스타잔틴은 단백질과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암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암록색인 갑각류를 불에 굽게 되면 불에 있는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유리가 되고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우를 구웠을 때 보이는 색깔은 붉은색인데요. 이 붉은색 색소는 아스타신입니다. 즉 갑각류를 불에 가열하게 되면 아스타잔틴이 단백질과 붙어있던 것에서 그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 단백질이 빠져나온 아스타잔틴이 산화가 되면서 아스타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오글로빈입니다. 미오글로빈은 보기 지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오글로빈 그리고 헤모글로빈, 헤모시아닌 요 세 친구들은 보기 지문으로 함께 많이 나오니 잘 기억해 두세요. 포유동물의 근육색소이며 철을 함유한 적색 색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썰었을 때 레어나 미디움 레어로 나왔을 때 보이는 그 붉은색 색소가 바로 미오글로빈 색소인데요. 이 미오글로빈은 햄 구조에 이제 글로빈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포유동물의 혈액을 구성하는 혈색소인데요. 철을 함유하고 있는 적색의 색소입니다.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공통점은 둘 다 철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미오글로빈은 근육색소, 헤모글로빈은 혈색소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헤모시아닌입니다. 헤모시아닌은 연체동물의 혈색소를 나타내며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청색색소입니다. 헤모시아닌은 연체동물, 그리고 구리, 청색색소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갈변입니다. 식품의 갈변이란 식품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식품의 갈변의 정확한 정의는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의 갈변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효소가 작용하는지에 따라 효소적 갈변 그리고 비효소적 갈변으로 나뉩니다. 효소는 물질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즉 촉매라고도 표현을 하죠. 효소적 갈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과를 깎아먹은 사과를 공기 중에 오래 방치를 해두면 사과의 표면이 쪼그라들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나 배를 공기 중에 오래 잘라놓고 방치를 했을 때 이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하는 것인데요. 이 멜라닌 색소가 형성된 이유는 바로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녹차에 찻잎이 발효해서 홍차가 되는 것도 바로 폴리페놀 옥시데이즈에 의한 갈변 반응입니다. 감자 또한 감자를 반으로 잘라서 공기 중에 방치했을 때 갈색 표면을 형성하는데요. 이 감자의 경우 폴리페놀 옥시데이즈가 아닌 티로시네이즈에 의한 갈변 반응입니다. 티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멜라닌 갈색 색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효소적 갈변 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 중에 오래 방치를 하면 갈색화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고요. 사과나 감자를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궈두게 되면 효소적 갈변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열을 하게 되면 효소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데치기 등의 반응으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입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효소가 작용을 하지 않고 화학 반응으로 갈색 물질을 형성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마이야르, 캐러멜화, 아스코르브산 산화 반응, 즉 비타민C에 의한 산화 반응이 있습니다. 그중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을 자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기와 탄수화물의 당에 있는 카르보닐기가 만나서 갈색 멜라노이딘 색소를 형성하는 반응인데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간장, 고추장, 커피, 홍차 등에 관여를 합니다. 캐러멜화 반응은 달고나를 만드는 것을 기억하면서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달고나를 만들 때 흰색 가루 설탕을 불에 오래 끓여서 갈색 끈끈한 물질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을 녹는 점 이상으로 오래 가열을 했을 때 가루 상태인 하얀 물질이 녹아서 끈끈한 갈색 물질을 형성하는데요. 이 갈색 물질을 캐러멜이라고 하고 이 캐러멜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갈변 반응입니다. 캐러멜화 반응의 경우 빵이나 과자 등 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가열할 때 많이 일어나고요. pH가 알칼리성일 때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보기 지문에 많이 나오니 잘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코르브산 산화 반응은 비타민C가 산소에 의해 갈색 색소를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pH를 7 이하로 산성의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온도를 낮춰서 갈변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고
비효소적 갈변 반응도 효소적 갈변 반응과 같이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냄새입니다. 냄새는 어떤 식품이 어떤 냄새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냄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의 냄새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성 식품의 냄새 성분에는 알데하이드 케톤류, 알코올류, 에스터류, 털펜 화합물, 황화합류 등이 있는데요. 그중 에스터류와 황화합류가 많이 나와서 두 가지를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류는 과일에 함유된 주된 향기 성분을 뜻하고요. 사과나 복숭아 등의 과일에 향기를 내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향기는 맡았을 때 이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뜻하고, 냄새는 불쾌한 냄새가 올라왔을 때를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황화합류는 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화합물을 총칭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디메틸설피드가 있습니다. 디메틸설피드는 파래의 김을 말리거나 양배추나 아스파라거스를 삶을 때 나는 냄새 성분을 뜻합니다. 동물성 식품의 냄새 성분입니다. 동물성 식품의 냄새 성분에서는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의 냄새 성분을 외워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물고기는 피페리딘, 바닷물고기는 트라이메틸아민,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각각 비린 냄새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의 변화입니다. 어떤 식품을 조리나 가열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성분만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닌 그 성분이 변화하면서 향이나 냄새나 맛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변화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냄새 변화에 대해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마늘에서 이제 매운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로 마늘 안에 있는 성분인 알리인이 알리네이스라는 효소에 의해 알리신으로 분해가 되어 냄새가 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마늘의 매운 냄새 성분은 알리신이다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겨자과 채소는 대표적으로 고추냉이나 겨자 등이 있는데요. 이 겨자과 채소 또한 시니그린 이라는 성분이 미로지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서 이제 머스타드 오일과 같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냄새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바닷물고기의 비린 냄새 성분을 우리가 트라이메틸아민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트라이메틸아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고기에 포함되어 있던 냄새 성분인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는 원래 냄새가 없는 성분인데요. 이제 물고기의 신선도가 내려가게 되면 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제거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산소가 제거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물질로 형성이 되고, 이 트라이메틸아민이 비린 냄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식품의 맛은 우리가 입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을 이야기하는데요. 식품의 맛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인 5원미로 구성이 되고, 그 외에 통각인 매운맛, 떫은맛, 아린맛 등이 있습니다. 맛의 종류는 특징을 보고 어떤 단맛 성분인지 고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들어보면 전복, 성게, 새우, 게 등 조개류의 단맛을 내는 단맛 성분은? 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글리신, 알라신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단맛은 우리가 설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설탕처럼 달달한 맛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단맛입니다. 단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인 감미료, 그리고 당류 등에 의한 맛을 단맛으로 총칭하는데요. 감미도는 이제 외부에 의해 변화가 잘 없어서 표준물질로 많이 사용되는 설탕을 기준으로 단맛의 정도를 구분합니다. 단맛 성분 중에 과당은 과일에 존재하며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요. 설탕은 감미료의 표준물질로 사용되는 하얀 백색 가루 물질입니다.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감미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이눌린은 돼지 감자에 포함된 단맛 성분입니다. 글리신과 알라닌은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짠맛은 우리가 소금을 먹었을 때 내는 맛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소금은 순수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짠맛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레몬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시큼한 맛을 신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맛은 수소이온, 즉 H+에 의한 맛입니다. 문제로 어디에 함유된 신맛 성분은? 이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신맛 성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포도에 함유된 신맛 성분은 주석산이고 김치나 발효유에 함유된 신맛 성분은 젖산입니다. 감귤, 사과 등에 함유된 신맛 성분은 구연산, 사과, 배의 신맛 성분은 말산, 조개 등의 폐류에 시원한 맛을 내는 신맛 성분은 숙신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쓴맛입니다. 쓴맛은 5가지 맛 중에 가장 예민한 맛을 나타내며 낮은 온도에서도 맛을 미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페인이 있는데요. 카페인은 커피나 차에 함유된 대표적인 쓴맛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맥주의 원료인 호프는 휴물론이라는 쓴맛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몽, 감은 나린진, 그리고 콩이나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이나 팥에 포함된 쓴맛 성분의 사포닌은 이제 여러 번 헹구어 주어 제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감칠맛은 단맛, 쓴맛, 신맛 등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맛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글리신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이나 성게, 새우 등의 조개류에 함유되어 있는 감칠맛 성분은 바로 글리신입니다. 떫은 맛과 아린 맛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떫은 맛은 혀에 있는 점막이 쪼그라드는 수축되는 감각의 맛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탄닌, 카테킨 등이 있는데요. 녹차나 차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이제 수축되는 맛을 바로 떫은 맛이라고 합니다. 아린 맛은 쓴맛과 떫은 맛이 같이 섞여 있는 불쾌한 맛으로 대표적인 식품으로 죽순이 있습니다. 매운맛은 신경을 통해 느끼는 통각이기도 한데요. 매운맛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매운맛이 느껴지는 온도 범위입니다. 50도씨에서 60도씨일 때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운맛 또한 함유식품과 성분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강에 함유된 매운맛은 진저론,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알리신, 고추냉이는 시니그린, 그리고 고추에는 캡사이신이 함유되어서 매운맛을 냅니다. 교질맛은 식품이 혀의 표면과 점막에서 물리적 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감각입니다. 미각의 변화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미각의 변화에는 2가지 맛을 섭취를 했을 때 주요 맛이 변하거나 2가지 맛이 극대화되거나 1가지 맛이 없어지는 등 2가지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변화되는 느낌을 받는 것을 바로 미각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